예,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크리스퍼 캐스9 시스템을 보셨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시사성으로 문제로 나올 수 있다고 예측되는 중요한 세 가지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전 시간에 공부하신 크리스퍼 캐스9, 그리고 지금 공부하실 차세대 서열 분석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만 좀 꼼꼼하게 공부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가볍게 보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 크리스퍼 캐스9에서 제한 요소도 같이 잘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유는 비교하는 지문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한 요소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출제할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세대 서열 분석을 들어가는데, 얘는 내용은 많아 보이지만 사실 딱 한 페이지 내용만 아시면 됩니다. 여기 38페이지에 이 그림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뭐 그림 복잡해 보이지만 별로 어렵지 않고요. 쉽습니다. 근데 그 전에 기존의 차세대 서열 분석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기존의 서열 분석 방식이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다 집어넣고요. 이유는 아까 차세대 서열 분석을 공부하셔도 거기서 문제 지문을 뽑아낼 게 몇 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제자 입장에서 의미는 있지만 중요도는 높지만 중요도가 높다고 모두 다 지문화 시킬 수는 없거든요. 여러분 변시 생물 수준에 맞는 지문을 뽑아낼 게 몇 개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기존의 서열 분석하고 같이 비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기존의 서열 분석 방식을 잘 공부하셔야 되고, 차세대도 핵심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서열 방식을 좀 꼼꼼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네, 근데 기존 서열 방식도 뭐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있긴 하겠죠. 자, 차세대 서열 분석이 나오기 전에 기존에 이제 DNA 서열 분석, DNA 시퀀싱 방법이죠. 생어라는 과학자가 1970년대 초반인가? 굉장히 오래 전에 이제 발견한 방법에 의해서 DNA의 서열을 분석하게 됐고, 이 서열 분석에 의해서 생물학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할 수밖에 없었죠. 생어는 다이디옥시 메소드라는 방법을 썼고, 노벨상을 받았죠. 굉장히 중요한 거고, 기출 문제에서는 한 절반 문제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PCR하고 이 생어의 다이디옥시 메소드하고 같이 비교를 하는 문제가 나왔었죠. 근데 이제 차세대 서열 분석이 나오면서 사실 이게 중요도가 더 높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문화 시키기는 이게 훨씬 좋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되고, 생어의 다이디옥시 메소드도 별로 어렵진 않죠. 자, DNA 중합과정 그림인데, 기본부터 보시면, 이제 주형 DNA가 있으면 이쪽이 5', 3'이 돼 있죠? 그러면 이제 상보적인 DNA를 뉴클레오타이드 하나씩 붙여나가는 중합과정은 극성이 반대죠. 5'부터 3'으로 붙여갑니다. 요거 하나가 뉴클레오타이드인데, 뉴클레오타이드는 구조를 대충 기억하셔야 되죠. 그래서 DNA의 경우 이제 디옥시라이보스 5탄당이 있고, 1번 탄소, 여기 탄소죠. 탄소 1번, 2번, 3번, 4번, 5번인데, 1번에 ATGC 중에 염기 하나가 붙죠. 그 다음에 2번 탄소는 OH가 아니라 H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옥시, 산소가 제거됐다는 말을 쓰죠. 그 다음에 3번 탄소에는 원래 OH가 붙어 있고, 5번 탄소에 인산기가 붙어 있는데, 자, 요게 그 그림이죠. 3번 탄소에 OH, 5번 탄소에 인산기가 붙어 있는데, DNA 중합 과정이라는 건 이 위쪽에 뉴클레오타이드의 3번 탄소에 OH에 다음 결합되는 뉴클레오타이드 5번 탄소에 인산기가 결합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계속 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합 결과 두 개의 뉴클레오타이드에는 이 인산기만 하나가 남게 되죠. 그리고 원래 인산기가 3개였기 때문에 인산기 2개가 떨어져 나오죠. 그게 DNA의 중합 과정이죠. 근데 생어는 이 방식에 착안을 해서 다이디옥시라는 방법을 개발을 했는데, 자, 다시 한번 뉴클레오타이드 그림이죠. 5탄당에 지금 이건 DATP라서 A인데 ATG 중에 하나 염기가 결합하고 5탄당에 5번 탄소에 인산기 3개가 결합되어 있죠. 그 다음에 RNA의 경우는 이 5탄당에 2' 탄소, 1번 탄소, 2번 탄소, 3번, 4번, 5번이죠. 2번 탄소에 OH가 결합이 되어 있지만 DNA는
그 OH가 제거됐기 때문에 디옥시라이보스라고 하죠. 예. 그래서 얘가 DNA를 중합할 때 사용되는 원재료죠. 그래서 얘를 쭉 붙여나가게 되는데 생어는 다이디옥시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DD, ATP, DD, TTP, DD, GTP, DD, CTP를 사용을 했는데 여기에 스몰 d는 다이디옥시죠. 다이디옥시는 산소 제거를 2번 했다는 거죠. 다이는 2를 의미하니까. 그래서 DD, ATP의 경우는 여기 3' 카본 탄소에 OH의 산소마저 제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3' 카본에 H가 붙어 있죠. 그러면 얘는 DNA 중합을 할 때 얘는 기존의 뉴클레오타이드에 결합은 합니다. 그렇지만 다음 뉴클레오타이드가 결합을 하려고 보니까 뉴클레오타이드의 결합 방식은 위쪽에 3' OH에 다음 뉴클레오타이드 5'에 인산기가 결합해야 되는데 여기 OH가 없죠. 그럼 다음 뉴클레오타이드가 결합을 못하게 되죠. 예. 그러니까 뭐 DD, ATP, DD, TTP, 뭐 DD, CTP 등은 자신은 이렇게 결합할 수 있습니다. 길어지고 있는 DNA 뉴클레오타이드의 결합은 할 수 있지만 다음 뉴클레오타이드가 왔을 때 여기가 H이기 때문에 결합을 못하게 되고 여기서 중합이 끊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걸 이용을 해서 생어는 서열 분석을 했습니다. 서열 분석하는 방식은 간단하고요. 첫 번째 목적 DNA, 이제 DNA인데 단일 가닥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중 가닥이면 중합을 못하니까 단일 가닥이라는 게 중요하고 내가 이 서열을 모르는 DNA 단일 가닥을 넣어주죠. 얘의 ATGC 서열을 밝히는 게 목적입니다. 근데 끝부분의 서열은 좀 알고 있어야 돼요. 프라이머를 붙여야 하기 때문에. 이유는 DNA 폴리머레이즈, DNA 중합 효소는 RNA 폴리머레이즈와는 다르게 프라이머가 없으면 못 붙이죠. 예. RNA 중합 효소는 프라이머가 없어도 중합을 할 수 있지만 DNA 폴리머레이즈는 무조건 프라이머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 서열에 상보적인 짧은 프라이머를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DNA 중합 효소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중합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원재료가 되는 뉴클레오타이드인 DATP부터 DCTP까지 넣어줍니다. 이거 4개를 합쳐서 DNTP란 말을 쓰죠. N은 Any를 의미하죠. 네, 이렇게 섞어서 4개의 튜브에다 각각 넣어주게 됩니다. 처음에. 다음은 하나씩 DDATP부터 DDCTP까지 첨가를 하는데 4가지를 각각 튜브에 하나씩 넣어줍니다. 네, 이 상태에서 이제 이 마지막 튜브에서 일어나는 중합 과정을 보시게 되면 다음 페이지의 그림이고요. 자, 4번째 튜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거기에는 중합에 필요한 모든 물질이 다 들어있고 또 한 가지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게 DDCTP였죠. 네, DDCTP는 자신은 중합이 되지만 다음 뉴클레오타이드가 못 붙게 방해를 하는 물질이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서열을 모르는 아까 단일 가닥의 주형 DNA입니다. 여기에 이제 프라이머가 처음에 붙어 있죠. 이 단일 가닥 DNA는 이제 튜브 안에 뭐 수만 개, 수십만 개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원재료가 되는 DNTP들은 다 있기 때문에 여기에 상보적인 뉴클레오타이드들을 DNA 폴리머레이즈가 하나씩 결합시켜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선 T의 상보적인 A를 결합시키고 그 다음에 C의 상보적인 G를 결합시키죠. 그 다음에 G의 상보적인 DCTP가 결합하게 되면 얘는 계속 G가 붙고 G가 붙고 계속 중합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 G에 붙을 수 있는 건 DCTP도 있고 DDCTP도 있죠. 이 서열에 DDCTP가 붙어버리게 되면 얘는 그 이후에 중합을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합이 멈추죠. 근데 이 주형 DNA가 뭐 수십만 개 있다 그러면 이렇게 계속 진행되는 중합도 있겠지만 여기서 멈추는 서열들도 꽤 축적이 되게 되죠. 그래서 얘네들은 여기서 멈춰서 계속 양이 증가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계속 이렇게 붙다가 이 시점에 G죠. 상보적인 뉴클레오타이드를 붙여야 되는데 DCTP가 붙으면 계속 중합이 되지만
DDCTP가 붙게 되면 얘는 여기서 멈춥니다, 중압이. 그러면 멈춘 애들이 또 양이 쌓이게 되죠. 여기도 G가 있으니까 마찬가지고. 그래서 길이가 7, 14, 17인 애들이 쌓이게 되죠. 그래서 걔를 중압할 시간을 충분히 준 다음에 전기 운동을 하게 되면 보시듯이 7, 14, 17 사이즈의 DNA들, 여기 혼합물을 이렇게 전기 운동을 하게 되면 사이즈 7, 14, 17 여기만 밴드가 나타나게 됩니다. 요건 튜브 하나에서 일어난 일이고, 그러면 아까 튜브 4개가 있었죠? 각각을 다 4개의 줄로 전기 운동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나타나는데, 방금 보신 거는 G에 대한 거고, 나머지는 다르게 나타나는데 4개 중에 하나만 밴드가 나타나게 되죠. 이걸 읽게 되면 서열을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원래 주형 DNA는 이거의 상보적이니까 G가 나타나면 걔는 서열이 C고 T면 A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기계로 분석을 해서 ATGC 중에 서열을 찾아내서 서열 분석을 하게 됩니다. 좀 천재적인 방법이죠. 그래서 DDCTP라는 중압을 멈추게 하는 원재료를 사용을 해서 중압 과정을 통해서 DNA의 서열을 찾아낸 방식을 개발을 한 게 쌩어란 과학자고, 그래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네, 지금 튜브 4개를 사용하는 방식, 요거는 이제 초기에 쌩어가 사용한 방식이고요. 그 이후에는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을 쓰게 되는데 형광물질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얘가 ATGC네요. ATGC에다가 ATGC죠. 다이디옥시된 거에다 각각 다른 형광물질을 붙입니다. 얘를 가지고 튜브 하나에서 이번에는 중압을 하게 되죠. 아까 과정하고 똑같은데 이번에는 형광물질 4가지의 색이 다 다르기 때문에 튜브 4개를 쓸 필요가 없이 튜브 하나에서 주형 DNA 쓰고, 그 다음에 DNA 프라이머 쓰고, 그 다음에 원재료로 여기 DNTP 넣어주고, 그 다음에 DNA 폴리머레이즈 넣어주고, 그 다음에 DDNTP는 넣어주는데 각각 형광색이 다른 거죠. 그래서 얘를 갖고 이제 중압을 시키게 되면 DDNTP가 붙으면 중압되다 멈추죠, 다. 그래서 요런 프래그먼트들이 형성이 되는데, 얘를 가지고 하나의 캐필러리 젤은 전기 운동을 하는데 그냥 한 줄만 있는 겁니다. 5세관으로. 그래서 집어넣고 이거를 전자 검출기를 사용을 해서 형광을 읽게 되면 ATGC 중에 뭐가 지나갔는지가 다 서열로 기록이 되죠. 그래서 한 튜브 내에서 반응을 시키고 바로 한 줄로 전기 운동을 하면서 서열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쌩어 이후에는 이 기술을 썼죠. 형광법이죠. 기계들이 이제 그냥 재미로 보시면 되는데, 이제 이런 기계에서 이런 기계로 발전을 했고, 이 안에 필요한 이제 시약들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럼 기계가 자동으로 펌프로 분주를 해주고 서열 분석을 해서 컴퓨터로 분석을 해서 아예 데이터를 그냥 줍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렇게까지 발전을 했죠. 최근에 나온 서열 분석 기계는 요건데, 이게 USB 포트입니다. 그래서 사이즈가 한 요만하단 얘기죠. 이걸 가지고 사람의 DNA를 집어넣으면 거의 24시간 안에 사람 DNA 30억 개를 전부 읽어서 컴퓨터에 전송을 해줍니다. 그래서 서열 분석 기술이 엄청나게 빠르게 발전을 했고요. 역사를 잠깐 보시면 쌩어가 결과를 발표한 게 이때네요. 1977년. 그 다음에 쌩어의 기술을 이용해서 휴먼 지놈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그때 사람의 DNA 서열을 다 몰랐기 때문에 이걸 전 세계의 연구자들이 협동해서 15년 내에 사람의 DNA 서열을 다 밝히자라는 게 휴먼 지놈 프로젝트였는데요. 원래 계획이 15년이었고 그때 미국의 대통령이 한국의 대통령을 협박을 했죠. 연구비를 잔뜩 내놓지 않으면 나중에 결과가 나왔을 때 한국에 제공하지 않겠다. 그래서 협박해서 돈을 좀 냈습니다. 한국도 내고 뭐 일본이나 유럽 나라들이 돈을 많이 내서 진행을 했는데, 원래 15년 계획이었는데 여기 거의 11년 만에 빨리 끝났죠.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서열 분석 기계가 굉장히 빠르게 발전해서 예상보다 더 빨리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2세대 서열 분석 기계입니다. 얘도. 이게
지금 공부하실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세대 방식이 이제 생어의 방법이었고 2세대가 요 시점이죠. 2000년대 초반부터 나왔습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은 3세대 거의 4세대까지 갔습니다. 근데 이제 3세대, 4세대, 3세대는 2011년, 4세대는 뭐 2014년인데 이 서열 분석은 이제 기계화가 됐기 때문에 기업들이 이 서열 분석 기계를 만드는데 당연히 특허를 걸겠죠. 특허도 걸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술을 공개하지 않죠. 숨기려고 하죠. 그래서 지금 캠벨이라는 그 일반 생물학 교재에는 2세대 내용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3세대 이후는 아직 텍스트북에 교재에 나올 내용은 아니라서 얘네는 시험에 출제되기는 힘들고요. 우리는 2세대를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목이 차세대 서열 분석인데 이제 2세대를 말하는 거죠. 뭐 10년 후에는 3세대가 교재에 공개되면 그때는 공부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차세대 서열 분석 방식이고요. 2세대죠. 2000년대 초반 정도에 개발이 됐고 요 그림 하나만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세포에서 이제 DNA를 추출을 하죠. 사람의 DNA라고 하면 30억 베이스 페어, 30억 개를 서열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2세대 방식의 특성은 하이스루풋이에요. DNA를 막 잘게 자른 다음에 그 DNA 프래그먼트 조각들을 각각 빠르게 동시에 동시다발로 서열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의 DNA라고 하면 얘를 대충 자릅니다. 랜덤하게 자르는데 그 중에 한 300 베이스 페어, 300개 정도 되는 것들을 골라냅니다. 그래서 골라낸 것들을 각각 하나씩 여기 물방울, 워터드롭이라고 하는데 요런 플레이트가 있으면 요렇게 온폭 들어간데 용액을 집어넣을 수가 있고 생물학에선 얘를 웰이라고 합니다. 우물을 말하는 웰. 이름은 뭐 정확히 모르셔도 되고 이런 데다가 잘린 300 베이스 페어 DNA를 각각 집어넣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그린 거고요. 가운데는 비드, 염주라고 고체 물질을 놔둡니다. 그 다음에 요 물방울 내부를 각각 PCR을 돌립니다. 여기 이중가닥 한 개밖에 없으니까 얘를 PCR을 돌려서 숫자를 늘린 다음에 얘를 한쪽 끝을 이 비드에다 고정을 시킵니다. 약품을 처리하면 끝쪽이 가서 붙게 되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DNA 폴리머레이즈 중화 효소를 집어 넣어 주게 됩니다. 자, 비드에 주형 DNA, 서열 모른 주형 DNA가 붙은 걸 확대한 모습이고요. 자, 비드 쪽에는 5' 쪽이 붙고 이쪽이 3'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요 끝에 DNA 폴리머레이즈를 쓰기 위해서는 프라이머를 무조건 먼저 붙여줘야 되죠. 그래서 프라이머 짧은 조각을 붙여줍니다. 5' to 3'. 근데 이제 의문이 생길 수 있죠. 여기 서열을 모르죠. 랜덤으로 잘려서 요거를 모르죠. 근데 좀 랜덤 프라이머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시험에 나올 건 아니고 여러 가지 프라이머를 붙이면 그 중에 이제 프라이머가 붙는 게 있죠. 이렇게 붙게 되죠. 그래서 요게 하나의 웰을 나타내고 그 웰들이 이렇게 플레이트에 잔뜩 붙어 있습니다. 각각 다 요것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재에서는 이 플레이트의 웰이 200만 개 정도. 예. 그 사람은 200만 개를 다루지 못하지만 얘는 무조건 기계로 합니다. 그래서 플레이트가 있으면 웰이 굉장히 작습니다. 거기에 200만 개 웰이 있으면 거기에 각각 다른 DNA 서열들이 있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기계가 DATP, DTP, GTP, DCTP를 순서대로 넣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A를 넣는 식이다 그러면 200만 개 웰에다가 DATP를 조금씩 동시에 분주를 합니다. 웰에다 다 집어넣어 줍니다. 그 다음에 워싱을 해서 씻어버립니다. 그 다음번에는 T를 넣어야 돼. DCTP를 200만 개 웰에다가 각각 다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다시 워싱을 해서 씻어버립니다. 자, 처음에 이제 DATP를 넣어줬는데
저 많은 200만 개의 웰 중에 하나의 웰에서 일어나는 거죠. 하나의 웰에 이게 비드가 있고 거기에 붙어 있는 서열입니다. 자, 이게 이제 원래 서열을 모르는 주형 DNA죠. 거기에 이제 프라이머가 여기까지 있고, 다음 서열이 T입니다. 얘가 5', 얘가 3', 이쪽이 5', 이쪽이 3'이죠. T인데 마침 DATP가 들어온 거죠. 그러면 이 DATP가 여기 결합을 하게 되죠. T의 상보적이니까. 결합을 하게 되면 아까 보셨듯이 DATP는 트라이포스페이트, 인산기가 원래 3개였죠. 결합하면서 인산기가 하나만 남죠. 그리고 2개의 인산기는 떨어져 나옵니다. 그걸 PPI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PPI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인산기가 2개라서 PP고, 그 다음에 I는 inorganic, 무기물질을 의미하죠. 그 DATP의 탄소 체인에 결합되어 있을 때는 유기 인산기지만, 얘가 인산기 2개만 떨어져 나오게 되면 탄소 체인에 결합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무기 인산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inorganic phosphate이기 때문에 여기 I를 씁니다. 그 다음에 얘의 정확한 이름 파이로포스페이트예요. PROY. 근데 파이로포스페이트가 시험에 나올 것 같지는 않고 그냥 파이로포스페이트라고 부른다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이렇게 PPI가 떨어져 나오면 이 용액 속에는 PPI와 결합하게 되면 형광이 아니라 발색, 색깔을 띠는 물질이 원래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PPI가 떨어져 나왔다는 건 이 DATP가 결합에 사용됐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물질이 PPI와 결합하면서 발색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 200만 개의 플레이트의 웰 중에서 다음 서열이 T인 애들은 ATP가 결합을 해서 번쩍하고 발색을 하죠. 그러면 검출기로 읽습니다. 200만 개 중에 어디가 색깔을 나타냈는지. 자, 그 다음에 이게 끝나면 이 DATP를 다 씻어버리죠. 워싱을 해서 지워버리고. 여기 비드를 사용하는 이유가 워싱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드에 고정된 DNA는 안 떨어져 나가죠. 근데 남은 DATP는 제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DNA는 이 비드에 고정을 시켜서 워싱을 해도 안 떨어져 나가고, DATP들은 다 씻겨져 나갑니다. 이거하고 같은 튜브에서 얘 일입니다. 이제 다음 서열이 G인데, 이 기계는 ATGC를 순서대로 넣어주죠. 그 다음 T를 넣어주면 DTTP는 여기 결합을 못하죠. G의 상보적인 C가 와야 결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DTTP는 워싱돼서 쓸려 나갑니다. 그 다음에 G가 와도 다음 단계는 G를 넣었다가 워싱을 하는데 얘도 쓸려 나가죠. 결합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마침 이제 G와 결합할 수 있는 DCTP가 분주가 되면 상보적이니까 결합을 하게 되죠. 그러면 PPI가 떨어져 나오고, 이 PPI와 결합하면 발색할 수 있는 물질이 있었죠. 그럼 얘가 번쩍하고 빛을 띠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 200만 개의 웰에 계속 ATGC를 넣고 워싱하고 넣고 워싱하는 과정을 반복하게 되면 A를 넣었을 때 200만 개 웰 중에서 발색하는 부분이 있겠죠. 그걸 찾아내고 다음은 T 사이클에서 DTPC가 들어가는 사이클에서 또 웰들을 찾아내고, 그것들을 컴퓨터로 다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다 기록을 하면 전체 웰 200만 개에 들어있는 DNA의 서열들이 다 밝혀지게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예, 그러니까 생어의 방식하고는 얘는 이제 하이스루풋이라는 게 차이가 있고, 그래서 하이스루풋을 하기 위해서 DNA를 쪼개는 거죠. 처음에 한 300 베이스 페어 정도로. 그래서 동시에 200만 개를 서열 분석을 하게 됩니다. 뒤쪽에 설명들은 말씀드린 거라서 쭉 읽어보시면 되고, 300 베이스 페어, 이 숫자를 암기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대략 몇백 개 정도로 자른다. 그래서 사람의 DNA는 30억 베이스 페어인데 이 정도로 자르기 때문에 하이스루풋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각 사이클마다 발광 패턴을 컴퓨터가 분석을 해서 DNA 서열을 밝혀줍니다. 근데 문제는 그거죠. 300개로 다 쪼개져 있죠. 30억 베이스 페어가. 그러면 이게 300개 각각의 서열을 찾을 수 있지만 이게 어디에 있는 서열인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이 개발자라고 생각하시고, 그거는 만약에 여기 이제 900개의 서열이 있다고 하죠. 900개의 서열이 300개, 300개 정확하게 이렇게 잘렸어요. 그럼 3개, 300개씩 서열 분석을 하면 순서를 그 다음에 알 수가 없죠. 이게 300개가 여기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300개 베이스 페어를 만들 때 처음에 랜덤으로 잘랐죠. 그 중에서 300개 정도 되는 걸 골라냈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300개, 300개, 300개가 아니라 900개가 있으면 300개, 300개, 300개 이렇게 잘릴 수도 있지만 이렇게 걸쳐서 300개 잘린 것들도 나오죠. 중간에. 그래서 이 서열, 이 서열, 이 서열을 읽으면 이렇게 짜맞출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런 방식이죠. 그러니까 랜덤으로 잘랐기 때문에 오버래핑 되는 서열들이 있습니다. 그걸 컴퓨터가 스스로 비교해가지고 쭉 이어주게 되는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게 별로 없죠. 거의 컴퓨터, 기계가 다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시기에 사실 휴먼 지놈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면서 이런 바이오 머신을 만드는 회사들의 돈이 많이 투입이 되면서 기술력이 발달을 했고, 그래서 얘는 좀 기계적으로 하이스루풋으로 하는 거죠. 그런 방식의 차세대 서열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이제 캠벨에 정확하게 개정되면서 나온 거고, 그래서 시험에서는 이 부분을 지문화시킬 가능성이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내용을 보실 때 여러분들이 출제자라고 생각하면 문제 지문을 만들 게 사실 별로 없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절편들로 자른다. 긴 DNA를 잘라서 하이스루풋으로 한다. 그거는 지문화시킬 수 있지만 나머지는 사실 뭐 ATGC 사이클을 돌린다 이런 것들은 지문화시킬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지문을 뽑아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 이제 그럼 300 베이스 페어들끼리 어떻게 연결을 하느냐 이 부분은 지문화시킬 수 있겠죠. 네. 근데 지문을 만들기가 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앞쪽에 생어의 다이디옥시 메소드는 같이 잘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개를 비교하는 지문도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공부하시는 걸 추천하고요. 자, 그 다음에 3세대 서열 분석이 조금 이제 캠벨의 내용이 나와 있어서 집어넣었는데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3세대는 이제 2세대처럼 하이스루풋으로 하지 않고 나노 스케일로 합니다. 그래서 방식이 생체막, 세포막 같은 생체막이죠. 생체막에 작은 구멍, 나노 사이즈의 구멍을 만든 다음에 거기에 전류를 걸어줍니다. 그 다음에 잘리지 않은 DNA인데 단일 가닥 DNA를 그 구멍을 통해서 이렇게 통과시키면 DNA의 서열이 ATGC 중에 바뀌면서 전류가 미세하게 변화합니다. 그거를 검출기로 찾아내서 ATGC 서열을 밝혀내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뭐 나노 작은 구멍은 이제 단백질 채널을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런 방식도 개발이 됐구나 가볍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세대가 출제될 가능성은 좀 낮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차세대 서열 분석으로 나올 수 있지만 실제 내용은 1세대 서열 분석 지문이 중요하게 나올 수 있으니까 같이 잘 공부하시고요. 자, 이제 세 번째는 항생제 내성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장 중요도가 높은 건 코로나 바이러스, 그 다음에 크리스퍼 캐스9, 그 다음에 차세대 서열 분석 세 가지였고 여기서부터는 좀 중요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여기 항생제 내성은 논리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없는데 이제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용어들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 너무 꼼꼼하게 보실 필요는 없고 그냥 가볍게 그런 용어들이 나왔고 어떤 의미였던 것 같다 찍을 수 있을 정도로 가볍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항생제 내성 부분은 지금 코로나 이슈에 가려서 사실 뭐 언론에도 잘 안 나오지만 실제로는 문제가 터지면 코로나보다도 더 무서울 수 있는 부분이라서 생물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계속 신경 쓰고 걱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출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죠. 항생제 내성은 이제 박테리아, 세균이 인간이 만든 항생제에 대해서 내성을 갖게 되는 부분이고, 다중약물 내성은 세균 A가 항생제 A에도 내성을 갖고 항생제 B에도 내성을 갖고 항생제 C에도 내성을 갖는 굉장히 무서운 세균으로 변한 거죠. 그러면 앞으로 항생제 개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존의 방식을 계속 하다가 모든 항생제에 저항성을 갖는 세균들이 나타나면 그때는 거의 중세시대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세균 감염에 대해서 만약에 항생제가 안 듣는다 그러면 의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어요. 의사가 하는 부분은 그 세균 감염을 정확히 파악하고 거기에 정확히 맞는 항생제를 처방할 수 있는 거지, 결국 치료는 자신의 면역 체계가 해야 되는데 항생제가 말을 안 들으면 의사들한테도 굉장히 버겁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언론에 잘 안 나오지만 병원에서 갑자기 죽는 경우들이 이제 이 슈퍼 박테리아 때문일 거다라고 추정을 하고 또 있죠. 자, 기초 개념으로 첫 번째 병원성 세균을 보시겠습니다. 가볍게 그냥 쭉 그 흐름만 보시면 되는데요. 세균의 경우는 모든 세균이 다 병원성은 아니고 비병원성 세균도 많습니다. 사람의 대장에 있는 대장균은 일반적으로 병원성이 없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세균의 독성 물질, 엑소탁신하고 엔도탁신이란 용어는 기억하셔야 되는데, 엑소탁신은 세균이 분비하는 독소죠. 탁신이란 말은 생명체가 분비하는 독소가 탁신입니다. 네, 엑소가 외부란 뜻이기 때문에 세균이 분비하는 게 엑소탁신이다. 그 다음에 엔도탁신은 분비하지 않고 세균이 그냥 갖고 있는데 사람한테는 독소가 되는 물질이죠. 그리고 엔도탁신은 올해 출제가 됐죠. 엔도탁신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최근 3년간 세균 문제가 5개가 집중적으로 나왔고, 얘는 전에는 세균 문제가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세균은 주의해서 공부하셔야 되는데, 자, 올해 엔도탁신이 나왔죠. 자, 엔도탁신은 세균이 분비하려고 만든 독소가 아니고 그냥 자기가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물질입니다. 근데 그램 음성 세균이 갖고 있는데, 세균은 그램 양성과 그램 음성으로 구별하죠. 그램이라는 과학자가 만든 염색약에 의해서 염색이 되면 그램 양성, 염색이 잘 안 되면 그램 음성이죠. 근데 그램 음성이 사실 사람한테 위험한 세균이 더 많고, 그램 양성은 세포막 바깥에 두꺼운 세포벽을 가지고 있죠. 세포벽은 펩타이드 글라이칸, 그러니까 펩티도 글리칸 층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 층으로 되어 있어서 세포벽이 두꺼운 거죠. 근데 그램 양성의 경우는 파괴가 잘 됩니다. 그램 음성 세균의 경우는 세포막이 있고 펩티도 글라이칸 층으로 된 세포벽이 있는데 이 벽이 얇죠. 예. 그램 음성인 이유는 그램 염색약이 펩티도 글라이칸 층을 염색시키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램 양성 세균은 펩티도 글라이칸 층이 두껍기 때문에 염색이 잘 되는 거고, 그램 음성 세균은 펩티도 글라이칸 층이 얇기 때문에 염색이 잘 안 되죠. 예. 근데 그램 음성 세균은 무서운 게 세포막, 그 다음에 얇은 펩티도 글라이칸 층의 세포벽, 그 바깥에 다시 세포막을 또 가지고 있죠. 예. 그래서 inner membrane, 안쪽 세포막, 바깥쪽 세포막에 2개의 세포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몸속에 들어갔을 때 쉽게 면역 체계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지 않죠. 자, 그 다음에 그 그램 음성 세균의 바깥쪽 세균 부분은 기억이 안 나시면 꼼꼼하게 잘 공부하셔야 됩니다. 예. 계속 출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그램 음성 세균의 바깥쪽 세포막에 LPS라는 성분이 결합되어 있죠. 그래서 LPS는 라이포폴리세커라이드의 약자인데, 라이포는 리피드, 지질을 의미하죠. 폴리는 많다를 의미하고, 세커라이드는 당류를 의미합니다. 사카린 있죠. 세커라이드라는 영어 자체가 당류를 의미하고, 사카린이란 물질도 당이죠.
사카린은 요즘에도 소주에 쓰지 않나요? 정확히 모르겠는데. 사카린이 설탕보다 당도 1g을 먹었을 때 느끼는 단맛이 거의 200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적은 양을 먹어도 단맛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옛날에 많이 사용을 했었고, 하여튼 당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LPS 라이보폴리세커라이드는 지질 다당류 다당체라고 하죠. 이 LPS는 세균이 분비를 하려고 만든 게 아니고 바깥쪽 세포벽에 박혀서 자기가 사용을 하는 건데, 이 그램 음성 세균이 사람 몸 안에 들어왔을 때 면역체계의 면역세포들이 그램 음성 세균을 죽여버리게 되면 그 세균이 터지면서 이 LPS들이 외부로 나오겠죠. 그러면 그때 독성을 발휘해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강력한 독소입니다. 어찌됐든 분비를 목적으로 하는 독소가 아니기 때문에 내독소라고도 하고 엔도톡신이라고도 하고, 그게 바로 LPS다. LPS, 내독소, 엔도톡신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용어는. 자, 그 다음에 세균의 수평적 유전자 전이라는 부분도 죄송합니다. 유전자가 수평적으로 퍼진다는 얘기인데, 이것도 가볍게 기억하셔야 됐고, 자, 사람의 경우는 유성생식을 하죠. 그래서 자식이 태어나면 예상 못한 자식이 태어나죠. 유전자가 다르죠. 엄마 아빠의 유전자가 섞이면서 새로운 유전자를 가진 개체가 태어납니다. 그래서 계속 유전자가 다른 개체들이 생성이 되면서 환경 변화에 적응을 할 수 있는 거죠. 얘는 수직적이죠. 진화가 이루어지는 게 엄마 아빠 세대에서 자식 세대, 손자 세대 이렇게 내려가면서 변화하죠. 근데 세균은 그냥 무성생식을 하죠. 그래서 세포 분열 자체가 자손을 만드는 과정인데, 같은 유전자 DNA를 복제한 다음에 딸 세포 둘한테 나눠주기 때문에 딸들도 유전자가 똑같습니다. 엄마하고. 그러면 새로운 유전자를 가진 개체들이 안 나타나니까 진화가 안 되겠죠. 그래서 세균은 수직적으로 진화를 하는 게 아니라 수평적으로 유전자를 전달해 줍니다. 그래서 친구한테 유전자를 전달해 주는 거죠. 특히 항생제 내성 유전자를 갖고 있다 그러면 친구 세균한테 내성 유전자를 플라스미드에 담겨 있는 걸 전달을 해 줍니다. 그래서 수평적으로 유전자가 퍼지고 진화가 이루어집니다. 수직적 진화를 못하기 때문에 보완책으로 수평적 유전자 전이를 통해서 진화를 이루고 환경에 적응하게 되는 거죠. 예시로서 비병원성 세균이 병원성 세균으로 바뀌기도 하는데, 그게 대장균 5157이죠. 원래 대장균은 사람의 대장 속에 존재하는 비병원성 대장균이었는데, 병원성 유전자를 다른 세균으로 받아서 병원성 대장균이 된 거죠. 자, 그 다음 세균의 항생제 내성 부분입니다. 자, 항생제 내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내성은 저항성이라고도 하죠. 그래프를 보시면 여기 페니실린이 있네요. 1930년 쯤에 발견이 됐고, 페니실린이 최초의 항생제였죠. 예. 이 시대 이전에는 사람이 세균에 감염되면 치료하기 힘든 시대였죠. 그래서 페니실린이 발견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그래서 항생제의 의미를 깨닫고 인류는 굉장히 많은 항생제들을 개발을 했습니다. 페니실린은 천연 항생제였죠. 푸른 곰팡이가 다른 세균을 공격하기 위해서 만드는 자연계에 있는 물질이었고, 이 페니실린을 보고 사람들이 세균을 죽일 수 있는 항생제를 계속 개발을 해냈습니다. 보시면 이게 처음 발견된 시기는 회색으로 표시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까만 부분이 이제 의학적 처방 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항생제가 발견이 되면 찾으면 임상을 해야 되잖아요. 보통 평균 15년 정도 임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국 정부에서 이 항생제가 항생제로서 의미가 있다라고 인정을 해주면 그때 이제 제조돼서 시판이 되죠. 약국에 팔리면 의사들이 처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시기까지 갭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이 빨간 부분은 이 항생제에 대해서 내성을 갖는 세균이 발견된 최초 시기입니다.
근데 보시면 무서운 게 시판되고서 거의 몇 년 내에, 대부분 10년 내에 내성을 갖는 세균들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뭐 벤코마이신의 경우 이게 한때 최고로 강력한 항생제로 알려져 있었는데, 벤코마이신도 한 10몇 년 후에 내성을 갖는 세균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그 세균들이 퍼지게 되면 지금까지 개발한 항생제를 쓸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럼 계속 항생제를 새로 개발해야 되는 거죠. 어찌됐든 생물학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걱정스러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인간이 항생제 하나를 개발하는 건 굉장히 어렵거든요. 돈이 보통 한 1조 원 정도 들고 굉장히 어려운데, 개발을 해놓으면 10년 내에 저항성 세균이 나타난다는 사실은 좀 걱정이 되죠. 그래서 하여튼 저항성 세균이 나타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이런 거는 항생제가 새로 개발돼서 이제 의사들이 처방을 하게 되면 그 항생제가 멀리 퍼지죠. 그러면 그 항생제에 대해서 저항성이 없는 세균들은 줄어들고, 저항성을 갖는 세균들은 계속 번식을 해서 늘어나죠. 자연 선택이죠. 자연 선택에 의해서 항생제 저항성 세균의 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또 말씀드렸듯이 아까 세균은 수평적 유전자 전이를 할 수 있는데, 한 세균이 새로 개발된 항생제에 대해서 저항성을 갖는 물질, 유전자를 찾아내면 걔를 동료들한테 쫙 퍼뜨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중약물 내성까지 나타나는 거죠. A라는 항생제, B라는 항생제, C라는 항생제에 대해서 다 저항성을 갖는 세균까지 나타나죠. 다중약물 내성은 멀티드러그 레지스턴트라서 MDR이라고 하는데, 그냥 그런 용어가 있구나 라고 가볍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현재까지 나타난 무서운 저항성 세균들의 예시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런 용어들이 있었구나라고 가볍게 보시면 되는데, 자, 폐결핵은 옛날에는 폐결핵에 걸리면 죽었죠. 근데 요즘은 이제 항생제가 있어서 치료를 할 수 있지만 지금도 좀 위험하긴 하고요. 네. 근데 폐결핵균 중에서 다중약물 내성을 가진 애들이 발견돼서 이제 슈퍼 박테리아 이렇게 부릅니다. 얘네는 그냥 일반 항생제로 치료가 안 됩니다. 그래서 더욱 강력한 항생제로 치료를 해야 되니까 문제고요. 그 다음에 MRSA라는 말은 기억을 해 놓으시는 게 좋은데, MRSA의 SA는 이게 스타필로코커스 아우레우스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황색 포도상 구균이에요. 뭐 암기는 안 하셔도 되고, 아우레우스가 황금이란 뜻이거든요. 노란색을 의미하고, 스타필로코커스가 포도상 구균. 구균은, 세균은 동그란 애들이 있죠. 걔는 구균이고, 길다란 애들은 간균이고, 나선형으로 생긴 건 나선균인데, 얘는 동그랗게 생겼기 때문에 구균입니다. 근데 그 동그란 균들이 따닥따닥 붙어서 포도 모양이에요. 포도송이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이름이 황색 포도상 구균입니다. 근데 원래 황색 포도상 구균은 지구상에 널리 퍼져 있어요. 병원성이 없는 것들도 많은데, 병원성이 있는 것들이 있고, 그 중에 초기에는 페니실린에 대해서 저항성을 가진 이 SA가 발견이 됐고, 그 이후에는 메티실린이라고 페니실린을 개량해서 만든 항생제입니다. 이 메티실린의 저항성을 가진 SA, 황색 포도상 구균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황색 포도상 구균이 여러 가지 항생제에 대해서 내성을 갖게 된 것이 발견이 됐죠. 대표적인 게 USA 300 클론이라고, USA 300 그런 용어 봤다. 미국에서 발견돼서 이렇게 이름을 붙였고요. 히스토리만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되는데, 페니실린이 발견된 다음에 벌써 몇 년 후에 이 SA, 황색 포도상 구균 중에 페니실린에 대해서 저항성을 갖는 애들이 발견이 됐죠. 얘는 페니실린에이즈, 페니실린을 분해하는 효소를 만들어서 페니실린을 깨버립니다. 페니실린의 작용이 올해 시험에 출제됐기 때문에 정확히 아셔야 되는데, 페니실린은 세균의 세포벽을 만드는 걸 방해하죠.
세균의 세포벽은 펩타이도 글라이칸층으로 되어 있고, 펩타이도 글라이칸은 다당류 체인이 쭉 이어져 있고, 그 체인 사이를 올리고펩타이드, 아미노산 한 5개, 6개 정도가 이렇게 있는데, 이 아미노산 올리고펩타이드 끝부분이 서로 결합하게 되죠. 그게 크로스링크고, 시험에서 교차 연결이라고 표현이 됐죠. 그래서 그 올리고펩타이드 두 개가 결합을 해야지 완벽한 형태의 펩타이도 글라이칸이 되는데, 그 크로스링크, 교차 연결을 해주는 효소를 페니실린이 공격을 해서 그 효소가 작용을 못하게 하죠. 그래서 세균은 펩타이드 글라이칸층을 만들지만 최종적으로 완성을 못하게 되고 나중에 터져서 죽게 되죠. 그게 페니실린의 작용 기작인데, 작용 방식인데, 이 페니실린 저항성 에세이는 페니실린을 깨버리는 물질을 만들어냈죠. 그래서 인류는 또 새로운 항생제가 필요하게 돼서 메티실린을 만들었습니다. 페니실린을 개량해서 만든 게 메티실린이죠. 그다음에 엠피실린, 페니실린의 실린을 따서 얘도 메티실린이고, 엠피실린도 실린이라고 붙어 있습니다. 걔도 이제 유사하게 세균의 세포벽을 만드는 효소를 공격을 하죠. 그때 얼마 몇 년 후에 또 메티실린 저항성 에세이가 등장했죠. 그게 MRSA입니다. 메티실린 레지스턴트 스타필로코커스 아우레우스죠. 얘는 메티실린을 깨버리는 방식은 아니고 다른 효소를 사용을 해서 세포벽을 완성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효소는 메티실린의 영향을 받지 않죠. 그러면서 이 MRSA가 지구상에 굉장히 많이 퍼져나가게 됐죠. 그 중에서도 이제 MRSA, 메티실린의 저항성을 갖는데 다시 다른 항생제에 대해서도 내성을 갖는 종들이 발견이 됐고, 이제 대표적인 게 아까 위에서 보신 USA 300이죠. 어디 나오지? 자, 여기 새로운 용어들이 좀 많아서 좀 어려우실 텐데, 하여튼 뭐 암기할 정도로 꼼꼼하게 보실 필요는 없고요. 용어들이 나오면 그런 뜻이었어 찍을 정도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항생제 내성 이슈는 좀 숨겨져 있지만 인류한테도 좀 위험하고 시험에서 뭐 출제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봐두시는 게 좋고요. 자, 다음 페니실린, 메티실린에 대해서 저항성이 생긴 거 보셨듯이, 그다음에 벤코마이신이라는 항생제가 개발이 됐는데, 벤코마이신 여기죠. 벤코마이신이 개발이 되고 이제 생물학계에서는 더 이상 세균과의 전쟁은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강력한 항생제에 대해서도 저항성 세균들이 금방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세균과 사람의 전쟁이 끝이 없다 정도가 됐고요. 그러면 새로운 항생제를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개발하면 계속 저항성 세균들이 나타나니까 항생제를 새로 개발하는데 임상하고 그러면 15년 이상 걸리는데 그 세균과의 전쟁에서 이기기가 힘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새로운 방식으로 항생제를 찾는 노력들이 이루어졌는데, 거기서 몇 가지 용어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메타지노믹스라는 용어를 보시면 되고요. 메타지노믹스는 이제 유전체학이죠. 그러니까 한 세포 내에 있는 모든 유전자를 동시에 연구하는 게 지노믹스죠. 그 다음에 메타는 여기 보시면 비안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전체학 너머에 연구를 하고 있다라고 이름을 붙여서 메타지노믹스인데, 얘는 이제 나중에 의미가 바뀔 수는 있지만 현재는 지구상의 토양에, 흙에는 굉장히 많은 세균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세균이 존재하는지 잘 모릅니다.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지 잘 모르고, 이유는 그 세균을 연구를 하려면 그 세균을 순수 분리를 해서 실험실에서 키워서 배양을 해서 대량 배양을 증식을 해야지 연구를 할 수 있는데, 토양에 있는 세균 중에 1% 말고는 실험실에서 배양할 수 있는 기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아예 못했죠. 근데 최근에 그냥 흙을 떠와갖고 그 흙 상태로 통째로 연구하는 방식들이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기존에는 못했던 영역의 유전체를 연구하는 방식이 개발이 됐기 때문에 그거를
비안드 지노믹스, 메타지노믹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냥 저 흙 속에 있는 세균 전체를 통째로 연구하는 방식들이 개발이 됐죠. 세균을 연구하는 이유는 세균이 천연 항생제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래서 세균이 다른 세균을 공격하는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네. 그리고 그런 천연의 항생제는 오랫동안 자연계에 존재해 왔는데 내성 세균이 안 나타나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인간이 만든 항생제보다 그래도 내성 세균이 나타날 확률이 적기 때문에 좀 황금 분야가 된 거죠.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실험실에서 흙 전체를 그냥 통째로 이용을 하면서 그 세균들을 통째로 전체를 연구할 수 있는 방식이 개발됐고, 그 다음에 PCR이나 DNA 시퀀스 기술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면서 이 메타지노믹스라는 게 등장했는데, 그냥 그런 용어다. 흙 속에 있는 세균들을 전체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방식이 개발됐다. 기존에 못하던 걸 유전체를 연구하기 때문에 메타라는 말을 쓴다.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연 항생제들이 좀 개발이 됐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텍시오백틴이고, 좀 어려운 용어이기 때문에 그냥 본 적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얘는 천연 항생제고 세균이 만드는 다른 세균을 죽이는 항생제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다른 세균의 항생제 저항성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뛰어난 항생제라고 할 수 있죠. 다음 말라시딘이라는 말도 그냥 본 적이 있는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얘는 특정 물질을 말하는 게 아니라 메타지노믹스로 발견한 항생물질 전체를 말라시딘이라고 합니다. 여기 약어죠. 메타지노믹스 해서 시딘. 예. 그래서 여기 텍시오백틴도 말라시딘에 속하는데 대표적인 게 텍시오백틴입니다. 뭐 스펠링을 외울 수도 없고 그냥 한번 본 것 같다. 그래서 실험 결과가 그래프에 나타나 있고, 좀 말라시딘 중에 하나를 텍시오백틴이었던 것 같은데, 천연 항생제를 처리했을 때 USA 300클론이란 세균이 무서운 집단이었죠. 처리를 했을 때 죽었다라는 거죠. 네, 여기까지가 항생제 내성이나 MDR 다중약물 내성들에 대한 내용이었고, 용어들이 많으니까 좀 어려우실 텐데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도는 말씀드렸듯이 앞에 코로나하고 크리스털 캐스9하고 그다음에 차세대 서열 분석은 꼼꼼하게 공부하시고, 여기는 가볍게 보시고, 나머지는 잠깐 하면 될 것 같은데 좀 휴식하신 후에 진행하겠습니다.